Jeg hader Lukas. Jamen, han strider livet i luften som en 캡. 한 아이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 작은 한마디가 한 남자의 인생을 통째로 부셔버립니다. 차가운 호숫물에 중년 남자들이 첨벙첨벙 뛰어듭니다. (11월에) 덴마크 호수 위로 비명과 웃음이 섞여 흩어지죠. 매년 반복되는 친구들끼리의 의식인데요. 그 한가운데에 우리의 주인공 루카스가 있습니다. 원래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는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금은 마을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이혼을 겪었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죠. 사춘기 아들 마르쿠스는 전 부인과 함께 사는데 요즘 들어 아빠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을 비치기 시작합니다. 루카스에게는 그게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유일한 이유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는 동료 나자와 조금씩 가까워지는 중인데요. 오랜만에 찾아온 작은 설렘이죠. 마을 사람 전부가 그를 좋아하고 가장 친한 친구 테오의 어린 딸 클라라는 루카스를 삼촌처럼 따르고 있습니다. 테오와 아내는 집에서 자주 다투는 편이라 클라라는 테오는 유독 루카스에게 마음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혼자 집에 가는 길이 위태로워 보이는 클라라를 루카스는 걸어서 데려다 줍니다. 가는 길에 손을 잡아주고 장난도 걸어주죠. Ved du hvad, jeg kan godt huske, hvor vi bor. Skal vi så ikke bare følges? Så kigger jeg op, så kan du kigge ned på stregerne. Det vil jeg godt være med til. Skal Fanny også med? Hun skal også med. Hvorfor arbejder du i vores børnehave? Jamen, det gør jeg, fordi at jeg var lærer på din storebrors gamle skole. 며칠 후 유치원, 클라라가 갑자기 루카스에게 다가와 입을 맞추려고 합니다. Den synes jeg, du skal give til. 루카스는 부드럽게 막아내고 아이의 감정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 조심스럽게 설명합니다. Det er da ikke fra mig. 그건 아빠 엄마한테나 하는 거라고요. 하지만 아이는 자기 식대로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Så må det være min. 상처를 안은 채 돌아섭니다. Den er ikke fra mig. Okay. Men ved du hvad, jeg synes, du skal give den til din mor. Eller give den til ham, der har lavet den. Ikke? Og så skal du ikke kysse nogen på munden, mindre det er farmor. 같은 날 클라라는 집에서 오빠와 오빠 친구가 태블릿으로 보고 있던 화면을 슬쩍 보게 됩니다. 아이가 이해하기엔 너무 이른 장면이었죠. 낯설고 불편한 이미지들이 마음 한구석에 뒤섞여 남습니다. Den strider lige ude i luften. Kom nu, lad os gå Hvad, mand? Ah, det er vildt, mand. Kæmpe stor luderkæm! 다음날 유치원 클라라는 원장 그레테에게 다가가 이상한 말을 흘리듯 꺼냅니다. 루카스와 관련된 아이 나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었죠. 그레테는 놀란 얼굴로 클라라를 옆방으로 데려가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전문 상담사도 아닌 그레테가 아이에게 답을 정해놓고 묻기 시작하죠. Var der noget om, at du sagde, at du havde set Lukas' tissemand? 아이가 처음엔 고개를 젓지만 어른이 다시 묻고 또 묻고 결국 클라라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순간 아이의 머릿속에 뒤섞여 있던 두 가지 기억, 오빠의 태블릿과 삼촌 같던 루카스, 이 하나로 굳어버립니다. 그날 밤 그레테는 모든 학부모를 급하게 유치원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지만 원 안에서 아이가 부적절한 일을 겪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전달하죠. 그 자리에 있던 부모들은 서로의 얼굴을 보며 이미 답을 짐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문은 산불같이 퍼지게 됩니다. 다음 날부터 다른 아이의 부모가 자기 아이도 뭔가 비슷한 말을 했었다며 먼저 나서서 이야기를 보태고요. Jeg tror, du skal gå nu, Lukas. Hvad fanden laver Nu er det nok. Hvad fanden laver du? Vi tror ikke mere at tale om nogensinde. Kom så. 상담 전문가가 다시 클라라를 인터뷰하는데 유도성 질문들 속에서 아이의 진술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살이 붙습니다. 의혹이 의혹을 낳고 마을 전체가 같은 결론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답답한 루카스는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가 직접 말하는데 테오는 처음엔 흔들리는 눈빛으로 듣습니다. 하지만 상담사의 보고를 전해 듣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죠.
애초에 없었던 일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루카스는 할 말을 잃습니다. Lukas? Kig på mig. Kig på mig. Kig mig i øjnene. Hvad Kom. fanden laver du til? Er I klar? Hej, Lukas. Klar. Han har ikke gjort noget. Det var bare mig, der sagde noget dumt noget. Og nu er alle i børnehaven også begyndt at tale om det. De siger alt muligt. 아이는 분명 아니라고 말하지만 엄마의 대답은 달랐죠. Svært at forstå, men måske er det sådan her, at dit hoved vil helst ikke huske, hvad der er sket, fordi det ikke er særlig rart at tænke på, men Clara, det er sket. Tror du så også det? Det ved jeg ikke. Jeg kan ikke helt huske det. 루카스 앞에서도 아이의 기억은 이미 흐려진 뒤였습니다. Hvad er det, jeg skulle have gjort ved dig, lille skat? Det ved jeg ikke. Jeg kan ikke huske det mere. Det er også de andre. 그날 밤 테오가 클라라를 조용히 방으로 데려갑니다. 클라라는 사실 없었다고 말하려 하는 것 같은데 아빠의 이 한마디로 아이의 기억 속에선 이 일을 통째로 굳혀버립니다. 없던 일이 있었던 일이 되는 순간입니다. Du ved jo godt, at Lukas, ikke? Det er fars allerbedste ven. Vi er jo... 그날 밤 아이의 입에서 결국 진심이 흘러나옵니다. Det var bare mig, der sagde noget dumt noget. Han har ikke gjort noget. 며칠 뒤 루카스는 마을 슈퍼마켓에 들르는데 계산대 앞에서 점원이 물건을 팔지 않겠다며 그를 밀어냅니다. Du må da ikke slå på det. Jeg siger det stille og Du roligt. kan da ikke slå på den måde der. Du er nødt til at ud nu. Du skal ikke bare stå og slå mig på den måde. Er det normalt? Nej, det er godt nok. Slå kunderne. Jeg kan godt forstå. 신랑이 끝에 다른 손님들까지 가세해 루카스를 매장 밖으로 끌어내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채 얻어맞습니다.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루카스의 세계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치원에서 해고되고 연인 나자마저 떠났고 경찰에 연행되기까지 합니다. 아직 판결도 재판도 없었는데 의혹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삶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다행히 그의 곁에 서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다른 도시에서 살던 아들 마르쿠스가 Jeg er blevet fyret. Politiet de er blevet involveret nu, og jeg ringer til dem. 엄마의 만류를 뿌리치고 아빠에게 옵니다. 마을 남자 몇몇이 다시 시비를 걸어오자 마르쿠스와 친구는 몸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아빠를 지키려 하죠. 어른들이 다 등을 돌린 자리에 아들이 대신 섭니다. 한편 경찰의 가택 수사 중 클라라가 진술했던 그 특정 공간, 지하의 어떤 방, 이 루카스의 집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밝혀집니다. 없는 장소에서 일어났다는 진술은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루카스는 풀려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게 해결된 셈이죠.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법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돌을 던져 창문이 깨지고 마당에선 키우던 개 페니가 죽은 채 발견됩니다. 판결이 났는데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죠.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마을 교회에 예배가 열리는데요. 루카스가 그 자리에 들어섭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 사이로 정적이 흐르고 몇몇은 노골적으로 자리를 옮기죠. 캐럴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루카스는 테오를 바라봅니다. 참다 못한 루카스가 테오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릅니다. Så kig lige ind i mine øjne. Kig ind i mine øjne. Kig. Hvad kan du se? Kan du se noget? Hvad ser du? Hvad? 뭐가 보이냐고 그는 친구를 붙잡고 울부짖습니다. Nej, der er ingenting. Der er ingenting.
Skal jeg lade mig være nu, du skal? 다. 분노를 쏟아낸 루카스는 그저 친구의 눈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입니다. 순간 테오의 얼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루카스는 그 한마디를 남긴 채 돌아섭니다. Hey. Lukas, Hvad laver du her? det var mig. 여긴 왜 왔냐는 물음에 테오는 음식부터 내밉니다. Jeg tager noget mad med, hvis der er.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한 식탁에 마주 앉습니다. Smager godt. Du kan bare gå til dig selv, hvis du hellere vil det. Nej, 그리고 시간이 흘러 봄. 겉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Det er dagen, hvor drenge de bliver til mænd, og mænd bliver til drenge. Markus, din store knægt, du har fået jagttegn. 사람들은 다시 그에게 인사를 건네고 테오도 예전처럼 곁에 서 있죠. 마르쿠스는 마을의 성인식 같은 사냥 의식을 치르며 아버지에게서 첫 사냥총을 건네받습니다. Og den har gået. 루카스는 다시 마을 친구들과 사냥을 나옵니다. 일상이 돌아온 것처럼 보이는 그때 어디선가 총소리가 나죠. 그의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무 사이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잠깐 보였다가 사라지고 루카스는 그 방향을 한참 동안 바라봅니다. 누가 쐈는지 영화는 끝까지 말하지 않고 그저 이 장면에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12년에 만들어진 덴마크 영화 더 헌트였습니다.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 매즈 미켈슨 주연. 그 해칸 영화제에서 매즈 미켈슨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긴 작품이자 이듬해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도 올랐고 노르딕 이사회 영화상까지 받은 그야말로 수작입니다. 원제 작태는 덴마크어로 사냥이라는 뜻인데요. 루카스가 사냥당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사냥꾼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두 가지 시선이 한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셈인데 영화를 보고 나면 이 제목이 얼마나 정확하게 영화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이 영화를 만든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요. 1995년 라스 폰 트리에 감독과 함께 그 유명한 도그마 95 선언을 만든 인물입니다. 인공적인 조명도, 배경음악도, 카메라 트릭도 다 빼고 영화의 본질만 남기자는 운동인데요. 그의 데뷔작 셀러브레이션이 도그마 1번 영화로 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기도 했죠. 더 헌트에서도 이 미학은 그대로 살아있어요. 최소한의 조명, 흔들리는 핸드헬드 카메라, 자연음, 꾸밈이 거의 없어서 더 불편하게 다가오는데 배경음악도 거의 깔리지 않아서 루카스의 고립감을 훨씬 더 직접적으로 전달합니다. 그리고 빈터베르그 감독은 이 시나리오를 친구에게서 들은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부셔버리는 실제로 벌어진 누명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충격이 영화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감독은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고 해요. 악인을 만들지 말자. 그래서 이 영화엔 명백한 가해자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클라라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니고 어른들도 다 아이를 지키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그 오름들이 한자리에 모이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잿더미가 됩니다. 이게 이 영화가 진짜 무서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클라라 역의 아니카 베데르코프, 그 어린 연기자가 보여준 자연스러움도 짚어야 할 부분인데요. 5, 6살 아이가 카메라 앞에서 그 미묘한 감정의 결을 표현해낸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빈터베르그 감독이 아이의 정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촬영을 진행했다는 인터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배려가 화면 안에 그대로 묻어나죠. 클라라의 한마디가 우리에게 그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연기가 너무도 진짜 같기 때문입니다. 매즈 미켈슨, 이 배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덴마크 왕립 발레 학교 출신의 발레 댄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그의 몸짓, 시선, 정지의 순간 하나하나가 그렇게 정제되어 있는 거죠. 카지노 로얄의 르 쉬프르 드라마 한니발의 한니발 렉터로 전 세계에 알려져 있지만
이 사람의 진짜 깊이는 더 헌트 같은 작품에서 드러납니다. 영화 내내 거의 울질 않습니다. 소리도 거의 안 지르고요. 그런데 볼 때마다 안에서 무너지는 게 느껴지죠. 감정을 숨기는 연기가 아니라 버티는 연기. 안에서 부서지면서도 표정 하나 못 짓는 사람의 등이 어떤지 보여주는 연기. 칸 심사위원들이 이 연기에 만장일치로 응답한 건 너무 당연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즈 미켈슨은 8년 뒤인 2020년 빈터베르그 감독과 다시 어나더 라운드에서 만나서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까지 거머쥐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케미는 진짜 특별한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그 총소리. 영화 마지막에 누군가 루카스를 향해 총을 쏘는데 영화는 누가 쐈는지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빈터베르그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누구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을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 그게 전부다. 즉, 총을 쏜 개인을 지목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한 루카스는 평생 그 시선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결백이 밝혀져도 모든 게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것. 한 번 박힌 의심의 가시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뽑히지 않는다는 것. 이 영화가 끝까지 정직하게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2072년 덴마크 마을에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SNS 한 줄로 누군가의 평판이 무너지는 지금 2026년에도 어쩌면 더 무겁게 와닿는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루카스 입장이었다면 마지막 그 총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셨을까요?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재밌는 영화 가져오겠습니다.